이제 청소년 보호법은 제가 이제 앞서서 다 이게 무슨 법인지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유해한 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주요 골자는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고 하는 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 구성은 이렇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결정하고 유통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해 매체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매체물은 이런 그 영상 매체도 있는 거고 또 대중 매체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이렇게 돌아다니는 서적도 매체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법 생기기 전에는 과거에 서적들이 청소년들이 보지 말아야 될 서적들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플레이보이 잡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서점이 그냥 이렇게 꽂아져 있었어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근데 이 법이 생긴 이후로 어떻게 변했냐면 포장을 합니다. 볼지 못하도록 포장이 되는 것이 이 법이 생긴 이후부터인 거예요. 그리고 비디오 물 같은 거 비디오 가게 가서 대여를 하더라도 19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것도요. 이 법이 생긴 이후부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이런 유해 매체물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뭐 두 번째는 인터넷 게임 중독. 아주 지금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고민이 인터넷 게임 중독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담고 있고요. 또, 게임을, 시간을 차단하는 시간대를 정해놨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또 인터넷 게임 중독에 해당되는 친구들의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이 법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골자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해 약물, 유해 행위, 유해 업소 등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 유해 약물이라고 했을 때 그냥 쉽게 술, 담배에 대한 부분, 뭐 마약도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외국처럼 그렇게 약물이 의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뭐 마약에 대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보다는 아주 심각한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술, 담배에 대한 접근도는 높죠.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요. 굉장히 그 영세 가게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동네에 있는 영세 가게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솔 사와라 그래가지고 진짜 우스갯소리가 너무 어려가지고 돈을 주시니까 500원을 주셔요. 아줌마 솔 주세요. 그랬더니 뭘 주신 줄 아세요? 솔. 여러분은 서울 분들이라서 솔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나 봐요. 이 솔이 본래는 이제 저는 부추를 전라도에서는 솔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건 줄 알고 당연하게 솔 사와라 그래서 솔 주세요 하니까 야 아주머니도 그걸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500원어치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 가져왔어요. 할머님이 이거 말고 담배 솔을 사오라 다시 가서 이게 아니다 그러고 제가 당연하게 바꿔서 할머니를 또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어리지만 누구라도 가서 심부름으로 아버님이 술 사와라 그럼 가서 소주 사오고 이랬잖아요. 동네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얘가 사가도 얘가 사는 게 아니고 부모가 시켜서 사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영세 상인들이 이 법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그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뭐 예전에 프로 중에 뭐 이경규가 간다 이런 프로 가운데에서도 이제 이 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됐긴 했지만 이제 어리게 보이는 그런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서 술, 담배를 샀을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TV에서 한번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법이 1997년도에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법인데 제가 90년대 초반부에 미국을 갔을 때 경험한 일이 뭐였냐면 대학생이었으니까 가서 이제 쫙 외국 여행을 갔어요. 처음으로 배낭여행을 갔기 때문에 이제 슈퍼에 들러서 맥주캔 하나를 딱 샀죠.
그리고 계산하려니 그 계산하는 분이 아이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솔직히 이 아이디가 뭘 말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 카드를 주라고 하는 건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 건데, 그걸 못 알아먹고 신분증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었는데, 확실히 그 동양 여자들은 훨씬 더 어리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넌 너무 어려서 이걸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이디 난 어리지 않다. 나 20몇 살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제 제가 같이 간 선배를 막 불렀죠. 그래서 그 선배가 이제 아이디를 주고 그 선배가 산 거예요. 그리고 돈을 냈죠. 이 선배가 냈죠. 제가 거스름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못 받게 해요. 네, 거스름 돈도.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산 거다, 정확하게. 이 성인이 산 거고, 이 사람이 계산한 거고, 난 이 사람한테 거스름 돈을 내줄 의무가 있다. 이런 거였고요. 제가 진짜 미국 가서 파란만장한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귀국할 때 너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혼자 귀국을 했거든요, 아파서. 귀국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영어도 잘 못 통하고 이러니까 한국 스튜어디스를 불렀어요.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다른 쪽으로 가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창가를 선호해서 자리를 못 옮겨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 아프니까 그 영어 지식이 짧아가지고 외국인 스튜어디스한테 약 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표현이 드러그란 표현을 썼어요. 드러그. 근데 거기에서 미국에서는 드러그란 표현을 쓰면 총칭해서 마약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안에서 약을 한 여자애가 되는 거예요. 약을 한, 완전히 몽롱해가지고 너무 아파서 몽롱한 건데, 약을 한 여자가 됐고, 이 옆에 승객이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듣고는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스튜어디스가 우리는 그런 거 없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다. 비행기 안에 분명히 이 약이 있을 건데 근데 더 이상 대화는 안 통하고 그래서 정말 그 장시간을 이제 쪼그려 누워가지고 약한 여성의 상태로 한국까지 오게 되는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경험은 참 단어도 잘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외국은 그 미성년자한테 주류 구매가 굉장히 좀 잘 그 제재가 충분히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미성년자들한테 술, 담배, 마약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가 있고요. 유해 행위라든지 또 유해 업소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PC방이나 찜질방이나 그런 그 청소년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이 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 보호 사업의 추진, 청소년 보호위원회. 이 보호위원회는 그 아까 그 우리 정책의 전개에서 나온 청소년 보호위원회와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이런 그 매체물이나 유해한 것들을 심의하는 그런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규정한 것들을 여가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또 다른 심의 기구들이 있어요. 그 심의 기구들에서도 유해 매체물을 규정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영상 같은 거 많이 규제하고요. 또 뭐 있죠? 뭐 노래 같은 거, 노래 가사의 어떤 음란성 여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심의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물이다 이런 거를 고지하고 있어요. 뭐 만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유해 약물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 물질 이런 것들을 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해 물건 같은 경우 뭐 성기구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청소년에게 음란성, 잔인성 이런 것들을 혹시나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유해 물건이 되는 거고요.
또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하는 것도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불허하는 그런 업소들을 지정해서 이제 유해업소라고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용어로 정의되고 있어요. 그냥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다 외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도 못 외웁니다. 못 외우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내용적인 사실 부분들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법 안에서 몇 가지 것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매체 등급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9세가 가능한 것, 9세 이상이 가능한 것, 12세 이상이 가능한 것, 15세 이상 이런 그 매체의 등급이 지금 생겨났고요. 그리고 이제 19세도 있는 거죠. 빨간 딱지로. 그 다음에 청소년 인터넷 게임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서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밤 12시부터, 그러니까 새벽 0시부터 6시까지는 인터넷 게임 제공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이 시간에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게임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청소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이제 부모들의 주민번호로 들어가서 접속을 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예, 저희 아이도요, 아직은 만 15세가 안 됐기 때문에 15세 이상 해야 되는 게임에 저한테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해요. 그럼 이제 제가 한 번 정도는 해줘요. 그럼 얼마나 주민번호 입력할 때 눈에 그냥 불을 켜고 그걸 외우려고 뒷번호만 외우면 되잖아요. 앞번호는 알고 있으니까. 걔도 얼마나 유심히 본다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딱 가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노출을 많이 지금 해버리셨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부모님들의 뒷번호, 주민번호를 모른 척 하면서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에서도 제재 받은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의 주민번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별로 죄책감 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최근의 결과치를 본 적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소개되고 있고, 또 TV 시청 시간대도 제한을 두고 있어요. 제한을 두고 있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방송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 이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등교하는 시간 외에는, 학교에 있는 시간 외에는 사실 좀 제재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위에 보시면, 위에는 정규 방송이었을 경우에는 저런 시간적인 제약을 두고 있고요. 이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또 풀타임으로, 청소년들이 다 집에 기거를 하니까 저렇게 풀타임으로 저 시간대는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건 방영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우리 시청자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케이블을 시청자들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릅니다. 제재 시간이 좀 다르는 그런 특성들을 보고 확인할 수 있고, 이게 다 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해 약물이나 물건의 종류라든지 이런 거를 위반했을 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이 법이 홍보가 널리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동네 영세 상인들이 한 번 잘못해서 담배 팔고 한 번 잘못해서 술 팔았는데 벌금이 막 몇백만 원이 나오니까 아예 장사를 접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처음 법에 대한 홍보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청소년 보호법이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벌금형이라든지 징역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과 관련된 법 중에 제재가 가해지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의 출입 시간이 제한된 업소와 시간대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 오후 10시부터는 출입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C방 같은 경우에도 오후 10시, 찜질방도 오후 10시부터 출입이 안 됩니다. 근데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이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지만, 청소년들끼리 가게 되면 이제 제재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소개가 되어져 있고, 지금 현재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용인시의 디딤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있는 디딤센터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재활 시설의 일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만들 당시에는 의사를 상주해서 진짜 그 어떤 경계성 장애라든지 이런 그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싶었으나 예산상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제 그 촉탁 의사가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년들에게 정신과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설들도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 정보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청소년들을 입소시켜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특히나 요즘에는 ADHD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요. 또 경계성 장애, 우울이라든지 어떤 그 자살의 충동을 많이 느끼는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이 오고요. 아주 증상이 심각한 친구들은 받지를 못해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약물 치료랑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증상은 아주 심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용인에 있는 디딤센터에 입소해서 이제 기숙형이죠, 거기에 아예 입소해서 숙박과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오전에는 대안학교 교육도 받고 있는 그런 그 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 수립을 하고 있어서 이제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유해환경 조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유해환경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거고, 요 전에는 이런 법이 없었냐라고 했을 때 쭉 법을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윤락행위 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거는 윤락행위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윤락행위를 한 여성한테 좀 초점을 맞췄다면 그 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여자 청소년들이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예, 윤락행위 방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고 기록이 남는 거죠. 저는 중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 오가면서 이 전봇대가 뭐 직원 구함, 월수 몇백만 원 보장, 숙식 제공 보셨죠? 보신 분들 그거 있어요. 근데 진짜 60년대, 70년대에는요, 80년대까지 농촌에서 상경해가지고 나 농사 안 짓고 도시로 와서 내가 돈 벌어서 보내줄게 하는 이런 청소년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막상 도시에 오니까 취업은 안 되고 숙식은 해결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거 보고 들어가서 처음에는 서빙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윤락행위를 한 여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윤락행위 방지법에 의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법에 저촉 행위를 한 거고 일단은 그렇게 기록이 다 남는 거죠. 그럼 굉장히 그 나이는 10대인데 이제 법 처벌 기간이 끝나도 어디에 가서 취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누가 어떤 회사에서 윤락행위를 한 여성을 받아주는 회사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이 있었지만 그 법은 윤락행위를 한 당사자에 초점을 맞췄고 이 법은 성을 산 사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도 미성년자의 성을 산 사람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가 가해지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사례를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꺼려지긴 합니다만 이 법에 의해서 미성년자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면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징역형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그 와이프가 굉장히 바람기가 있는 자기 남편을 막 비행을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모텔로 들어가는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현장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확인을 한 결과 그날은 우리 남편이 미성년자하고 성관계를 한 거죠. 그러니 이 여성이 처음에는 어떤 생각으로 우리 그 배우자를 추적을 했고 사실은 그걸 확인을 했을까요? 그렇죠. 기분 나쁘면 간통죄로 고소해서 조금 구치소에 있다가 또 취하하면은 풀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한 간통죄 한번 해봐? 내가 하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하필 그날 간통죄 성립도 안 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남편은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법이 조금 더 강력한 지금 상황으로 되어져 있어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절차로 할 것이고에 대한 부분과 또 성범죄 신고 의무자도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필수적인 신고자가 됩니다. 신고 의무자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원 공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어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도 소개가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저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인터넷 사이트로도 공개가 되지만 또 미성년자가 있는 그런 그 가정 안에 다 우편물로 배부가 되거든요. 이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진 나오고요. 이 사람의 주소가 명확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체형도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등등의 그런 공개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공개가 됐다가 과거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무슨 동의 누구로 대자보처럼 동사무소에 붙어져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붙이고 이제 공개를 하다 보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2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네. 동명이인. 나는 아닌데 무슨 동에 김아무개로 되니까 동명이인이 괜한 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려면 확실하게 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는데 신상 공개가 되는 거는 나를 2번 죽이는 거다. 그래서 이 성범죄자들이 이건 위헌이다라고 해서 위헌 소송을 냈어요. 근데 최종 판결은 합헌으로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9명입니다. 9명인데 3분의 2 찬성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위헌 판결을 내리려면 3분의 2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줘야지 위헌이 되는데 이게 절반으로 갈렸어요. 한 5명 그리고 4명으로 갈려서 지금도 신상 공개하는 게 합헌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40대 중반인데 12살 여자애를 성추행을 한 거예요. 아니요. 이제 친아버지는 아니고 다른 그 여학생을 초등학생을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성추행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신상이 공개됐잖아요. 그러니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급기야는 동료들의 질타와 따돌림으로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도 위헌과 합헌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제재가 더 심해요. 진짜로 이거를 이사를 가잖아요. 그럼 이사 가게 되면 이 성범죄자들은 자기의 그 이사 지역을 신고하게 되어져 있는데 미국이 또 워낙 땅이 크잖아요. 우리나라도 신고하게 돼 있고 미국도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 안 하고 그냥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곳을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 신고 안 하고 이쪽으로 이사 갔다라고 고지하고 있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앞에다가 부착합니다. 이 집은 조심하십시오. 이 지역은 조심하십시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라고 이제 고지까지 이렇게 딱 팻말로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그 논의가 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물리적 거세, 화학적 거세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같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자녀들까지 피해를 받고 가족들이 너무 아파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쵸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는 정말
이 정도 이상도 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요즘에 모르겠는데 요즘에 좀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 한 사람들 보면은 정신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정신이 그렇고 그때 술 먹어서 그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것이 약간 참작이 돼가지고 조금 재해서 네, 조금 네. 이렇게 강한을 갖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입장도 그렇지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런 가족이뿐 아니라 본인도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고 네, 있잖아요. 네. 그때는 그런 걸 봐서는 안 해줘야 정신적인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떠나서 굉장히 심하게 벌을 줘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네, 이제 말씀 다 들으셨겠지만 이제 그게 피해자의 입장과 가해자의 입장이 서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둘 간의 차이를 어느 정도 잘 절충해야 되는가가 지금 계속해서 법을 만들 때 양쪽의 입장들이 서로 논의가 돼서 가장 그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사실은 그런 성범죄자들의 어떤 정신 상태가 일반 사람하고 다른 분들이 참 많아요. 경계성 장애와 또 뭐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등등.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정신 세계가 굉장히 혼미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보통의 정신 상태가 아닌 분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강화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하고, 아예 정말 출소를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사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분분합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논란이 좀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청소년 복지 지원법은 이제 그 청소년들에게 균형 있는 성장을 하게 하는데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적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실제로 특별 청소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정해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법에 묘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은 청소년의 우대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청소년증 들어보셨죠?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고, 이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으면 할인받을 수 있는 곳도 많아야 되지만 아직 활성화는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강보장 해서 청소년들의 정기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체크에 대한 부분 나와 있고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가 CYSNet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딘가에서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래서 CYSNet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의 대표적인 그 단체가 어디냐면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이게 최근에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과거에는 한국 청소년 상담원이 복지자가 들어가서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향후에는 복지가 강화됩니다. 상담에서도. 그리고 최근에 원장님이 복지를 전공하신 분이 되셨기 때문에 상담과 복지를 어떻게 아우르냐가 숙제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복지지원법에서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게 청소년 쉼터, 가출한 청소년들을 위한 가출 청소년 쉼터가 또 규정이 되어져 있고, 용인에 있는 디딤센터에 대한 내용도 다시 소개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넘어가고요. CYSNet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고, 지역사회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고 조기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이 그림은 절대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연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복지지원법에 이주 배경 청소년이 나오죠. 그래서 이주 회원, 한국으로 이주해온 뭐 다른 나라의 국가의 청소년들, 여기에서도 이주 배경 청소년 중에 최근에는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입국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다가 본국에 있는 내 자녀를 데리고 들어와요, 나중에. 그럼 이 친구들은 이미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많죠.
한국에서 출생을 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이미 성장해서 들어올 때는 청소년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면 언어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그런데 이 언어 때문에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하라고 하니 또 이제 거기에서 조금 약간 따돌림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다양한 또 학업비 병행이 안 되고 또 취업 준비도 어렵고 하는 등등의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설들 소개되어져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활동진흥법은 이거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그 청소년 활동론이라는 과목이 또 있어요. 거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맛배기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는 활동시설, 그리고 교류, 수련, 문화, 키워드가 아까 우리가 청소년 활동에 3개의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그게 청소년 활동의 3가지 키워드가 수련, 교류,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시설에 대한 종류들 나올 거고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이 무엇인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청소년 수련거리에 대한 내용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한다라는 거는 이미 한번 들으셨고, 문화활동의 하위 요소가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을 통틀어서 문화활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교류활동은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 교류를 권장하는 다양한 활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류활동이라고 하면 국제교류만 생각하는데 지금 도농 간의 교류, 또 지역 간의 교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수련활동은 이제 수련시설에서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하는 그런 활동을 수련활동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에서, 활동진흥법에서 되게 중요한 볼륨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에요. 이게, 국가의 여성가족부의 직속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소개되었던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도 여성가족부의 직속기관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청소년 활동 영역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도 직속기관으로 되어져 있어서 여기에서 아까 소개해드린 특별회의 관장하고 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하고 있어요. 방과후 아카데미는 뭐냐면 지역아동센터 아시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초등학생들에게 방과후 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청소년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방과 후에 케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진흥원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가지 부분 맛배기로만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 5가지의 주요한 법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안에서 주요하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법 내용의 컨텐츠 중심으로만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숙지하는 건 힘드시고요. 이제 요거를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가서 수업 시간에 다시 나오면 아하, 그때 수업에서 했던 그러한 용어들이 여기서 다시 소개되고 있구나라고 해서 조금 더 심화 학습은 이제 그 각자 강좌에서 조금 더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조금 유익하셨어요? 네. 그럼 또 다음에 뵐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